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래도 참고 살아. 가족인데 뭐 어때? 아빠니까 참아라. 기분 나빠도. 너는 남들보다 노력 덜 했잖아. 더 해야 돼. 너보다 힘들게 자란 사람 엄청 많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리적인 어려움, 힘듦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이 그거 자체로도 힘들지만 나의 힘든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이제 이중고에 빠뜨리게 하는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서 힘들게 내 마음을 오픈했더니 오히려 더 그게 상처가 되고 더 힘든 게 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힘든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말, 금기어 그런 것을 제가 좀 다뤄보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한테 이제 상처가 됐고 오히려 기분이 나빴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오히려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된다. 기준은 그냥 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이 안 좋았다고 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내 감정은 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상처가 됐고 더 힘들어졌으면은 그 말이 나한테 그 영향을 미친 거니까 본인 마음의 기준을 삼고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미리 하나 골라놓은 게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거예요. 제목만 봐도 기분이 약간 나쁘다라고 지혜님이 얘기해 주셨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는 윗사람한테 많이 듣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도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 자체가 듣는 순간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상대방은 시작을 왜 이런 말을 깔고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당신이 기분이 나쁠 말일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듣는 사람은 이미 느낌이 오죠. 내가 기분이 나빠지겠구나 저 말을 들으면. 근데 이 말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또 달라요. 사람마다 듣기 싫은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똑같이 나빠도 또 사람마다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다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 중요한데 최수진님은 강요로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강요가 기분이 나쁜 분들이 있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뭔가 강요하는 뉘앙스가 조금만 비쳐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권리나 나의 자유의지나 이런 부분이 침해되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강요 느낌이 드는 문장에서 자극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분이라는 거는 감정이죠. 그리고 나쁘고 안 나쁘고는 이 기준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죠. 근데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봐라. 감정을 나쁘게 먹지 말고 괜찮게 감정을 가져라 라고 강요가 아니어도 좀 조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의지랑 상관이 없어서, 감정이 안 좋은데 내 의지로 감정이 괜찮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어서 내 감정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그 감정을 의지로, 이제 생각으로 그렇지 않도록 옮겨라 라는 뉘앙스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강요든 뭐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든 기분 나쁜 거가 물론 첫 번째지만, 제가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이게 감정이라는, 기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말인 거라서 선정을 했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감정은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또 감정이 나쁠 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 더 감정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게 여기지 마라.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 의지로 뭔가 조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심리적인 무지가 많이 담긴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선정해 봤고요. 다음에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마 이런 생각이, 이제 아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에 대해서 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수용받지 못하는 느낌,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요 말이 같이 연상이 되면서 기분이 많이 나빠지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에 담겨있던 관련된 많은 경험들이 쑥쑥 올라오면서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닌 거고, 특히 감정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섬세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서로 안 그러는 사람끼리는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다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둘 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힘들어서 계속 또 악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이 또 많이 상처가 된다기보다는 긴장을 주는 말일 것 같다라고 또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상처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말이 이제 긴장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님이 이제 기분 나쁠 거 뻔히 알면서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되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팍 오니까 기분이 안 좋다. 네. 이럴 때 받아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 이제 이용해서 보통 상급자들, 위계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받아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쁜 말 빼고 말해봐. 이렇게 받아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그리고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뭔가 나를 비난하는 느낌이죠.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비난이죠. 너 문제 있다. 그런 뉘앙스가 담기니까 이제 힘들 수 있고,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그쵸.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랑 보통 이제 세트 메뉴죠. 내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린데 너 잘 되라고 친구로서 해주는 말이야. 그 소리 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러면은 화난다 라고 감정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보다 힘들게 자란 사람 엄청 많다. 이 말이 이제 나는 싫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정말 가까운 친구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나조차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장면을 보거나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감정적인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다른 사람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람의 감정인데, 이미 이렇게 너보다 힘들게 자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하는 거니까 힘들다는 정도를 당연히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래도 참고 살아.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거죠. 비슷하게 힘든 거다. 다들 그렇게 힘든 건데 다들 참고 잘 산다. 너는 왜 참고 잘 살지 못하냐? 힘들어하냐? 이런 거니까. 힘든 거의 정도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다. 100점 만점에 내가 100점이면 100점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신과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다니는 건데 너가 의지가 약해서다. 약에 계속 의존할 거냐. 그런 말들과 부정적 생각하는 것도 너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등등. 내담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족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감정 문제를 의지 문제로 여기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틀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내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억압해라. 굉장히 후진국스러운 말이죠. 나쁜 생각 들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라. 누구나 다 외로우니까 받아들여라. 이제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누구나 다 그렇다. 그냥 받아들여라. 사람은 다 보잘것없고 별거 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근데 신이고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 마냥 그게 이제 꼰대처럼이죠. 그런 게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를 위한 조언인 척 생각해주는 척, 가식적이게, 자기는 안 그런 척,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힘들다. 가족인데 뭐 어때? 아빠니까 참아라. 기분 나빠도. 이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순간. 가족이고 부모님이니까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확 주기 때문에 왠지 말리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생각해보면 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 제가 읽은 것 중에서 공통점인 게, 감정을 참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은 참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유 중에 최고 비유는 이제 똥 비유인데, 내가 막 배가 아파요. 변을 보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럴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감염이 있든지 컨디션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크든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배출하는 거죠. 감정도 똑같아요. 그거를 해소라고 하죠. 감정은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행동으로 막 발산해라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감정 자체를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소 방법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 말로. 그런 식으로 해소가 돼야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를 참는다는 식으로 이제 화장실을 안 가고 참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뭔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불편하고 막 점점 쌓이고 그러다가 터지죠. 그러면 그때 터지는 거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변은 화장실에 가서 정상적인 루트로 보면은 그냥 깔끔한 건데 참다가 엉뚱한 데서 터지면 내가 봐도 이상하고 남이 그 모습을 보면 더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드는 식으로. 하지만 그거를 또 원인을 잘못 분석해서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또 감정을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잘 터지고 폭발하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들어보다 보면은 감정을 터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은 오히려 감정을 쌓아두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문화적인 그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게 말로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굉장히 표출로 받아들이죠. 특히 뭐 직장도 그렇고 이 위계라는 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뭐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감정 표현이 불효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지가 않고 나도 모르게 억압하고 참고 그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터지는 거는 방향성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김상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음의 병 억눌러서 우울처럼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확 터져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감정을 엉뚱한 곳에서 또 발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본인도 후회할 행동으로 저는 우울증 진단받았고 상담 중인데 가끔 선생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왜냐는 질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각각의 개인적인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소프트하려면 왜라는 거 자체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결국 똑같은 말인데 조금 거부감이 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유가 궁금해서 상담이라는 거는 마음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라는 게 이제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내가 경험한 왜는 순수하게 내 마음을 들어보려는 왜가 아니었던 경우에 거북한 경우가 많죠. 따지는 식의 왜. 너가 잘못했다. 너의 잘못한 그 행동은 왜 한 거냐. 이게 이유가 궁금했다기보다는 비난하기 위한 왜의 느낌으로 왜를 많이 경험했었을 때는 이 왜가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왜라는 단어 안에 담긴 나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대용님은 지금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왜라고 물어볼 때 나는 욱하고 올라온다. 내 마음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같이 또 탐구를 해보는 거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 자체보다도 그 느낌이 영혼이 없는 느낌일 때 공식처럼 정해진 뻔한 리액션.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랬군요. 이런 건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뉘앙스가 중요하죠. 영혼 있고 없고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서 표정이나 어떤 그 느낌으로 오는 거라서 직관으로 오는 거라서 이 말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혼이 없을 때 나는 힘들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력이라는 부분으로 귀결될 때 너는 남들보다 노력 덜 했잖아. 더 해야 돼. 요즘의 분위기가 노력이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은 항상 나를 돌아볼 때 내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리기보다는 남 입장에서 나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노력을 덜 했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 굳이 남이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도 그런 자책감, 죄책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을 또 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듣기 싫고 터지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 덕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거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저를 오히려 복에 겨워서 그러는 취급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누가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가족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형제나 아니면 아버지랑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오류가 있죠. 아버지가 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공이랑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열심히 가장으로서 하셔서 객관적인 고생을 안 하고 살았을 수 있죠. 경제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공이고 감정이라는 거는 사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사적인 영역이라서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뭐 이렇게 바꾸거나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의 감정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상이 이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힘들다면 분명히 힘들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옆에서 자식보다 더 오래 있었던 어머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합리화라고 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힘든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통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뭔가 우위에 있는 느낌을 나도 모르게 많이 받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내 감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자기 주장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내 감정을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변호를 엉뚱하게 아버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돈은 벌어다 줬다. 그래서 나도 자식도 고생은 안 하고 살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합리화. 자기의 본연적인 감정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억누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팅이 오랫동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또 세뇌가 되고 그거를 또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이제 금기어 콘테스트처럼 됐는데 반대로 이제 힘들 때 가장 듣기 좋고 힘나던 말이 그럴 수 있지 였어요. 그쵸. 그럴 수 있지라는 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입장에서 헤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그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거는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폭적인 수용의 표현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듣기 좋고 힘이 나던 말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까 영혼 없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또 자연님은 또 반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리액션을 할 때 영혼이 없다라고 들으면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리액션인데 내 리액션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내 진심을 오해받는 느낌.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정말 불완전한 것 같아요. 감정을 문장에 담아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언어에 담아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너가 이해해 이 말. 이것도 역시 힘든 말이죠. 사실은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머리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논리랑은 좀 별개의 영역이라서, 물론 논리에 의해서 감정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전혀 별개인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죠. 나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겠어서 그게 힘든 건데 거기다가 또 이해하라고 하니까 내가 느끼는 이 고충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죠. 예민할 필요 없어. 기분 나쁠 필요 없어. 이게 불편하다. 그쵸. 예민하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조금 더 같은 뜻을, 뉘앙스를 바꾸면은 이제 섬세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감각적인 영역이에요.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예를 들면은 화소수가 낮은 카메라로 세상을 촬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고화질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귀도 이 마이크가 조그만 마이크로 세상을 수음하는 사람도 있고, 사방에서 오는 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이크를 감각적으로 장착한 분도 있고, 정말 섬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감정에도 이어져요. 어떤 분은 정말 섬세해서 이 소리가, 상대방이 말할 때의 소리가 침이 지금 요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눈, 귀,
또 코, 냄새도 있고, 또 촉각, 공감각, 이게 다 작용을 하고, 감정도 그런 것처럼 또 섬세할 수 있고, 기쁠 때도 또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슬플 때도 그 슬픔이 너무 크고, 화나는 것도 너무 클 수 있고, 두려운 것도 너무 클 수 있고, 불편한 것도 너무 클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는 감각인 거고, 감정인 거고. 근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고 서운할 수 있죠. 나는 내가 섬세한 게 가끔 슬프다. 차라리 화소가 낮았으면 우울감도 없지 않았을까? 우울감이 좀 적었겠죠. 근데 그만큼 반대 측면도 적었겠죠. 세상을 살 때 디테일하게 느끼고 그걸로부터 경험하는 것들이 적었을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을 때나 일을 할 때 그걸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많이 막힐 수도 있고, 내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수용해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좋은 거고요. 나를 수용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나쁜 거고, 기분이.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했었을 때 수용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해소가 돼요. 감정이라는 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해소가 돼요. 근데 가기만 하고 엉뚱한 데로 튀면은 오히려 이제 상처받기도 하고, 가기만 하고 안 오면 또 해소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느낌의 말이 힘이 되는 거고, 왜냐면 힘이 된다는 거는 감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감정이 해소가 되면은 불편한 감정을 나도 모르게 처리하느라고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던 게 이제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욕이 올라오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고, 동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용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진짜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문화적으로 많이 목경해본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도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없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죠. 자존감이랑 그게 또 상관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자존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게 그냥 수용해 주는 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말하게 함으로써 표현하게 하고 그걸 또 수용해 주고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수용해 주는 건데,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친구가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배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